예, 반갑습니다. 양산 시립박물관장 신용철입니다. 오늘 이 보현사 낭원대사 오진탑에 관한 이야기를 약 한 1시간 남짓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중점적으로 드릴 말씀은 이 낭원대사 오진탑의 조형적인 원리가 과연 어디서 왔는가, 그리고 이 오진탑의 향후 영향관계 그리고 양식관계에 있어서 고려 초기 승탑의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들 와보셨겠지만 이 보현사에서 약간 서북 쪽으로 약 한 300m 되는 지점에 이렇게 낭원대사 오진탑이 현재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신라말 고려 초의 승탑들의 양상들을 보면 대략 신라 시대의 선사들의 탑의 양식을 답습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낭원대사의 탑은 바로 사굴산문의 제1대조인 통요대사 범일의 승탑이라고 추정되는 이 탑과 양식적으로 비교했을 때 상통하는 점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어떤 양식적 체계 하에서 성립됐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이 낭원대사의 탑의 양식적 특징은 과연 어디서 왔는가라는 점을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승탑에 관한 일반적인 좀 개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본격적으로 낭원대사 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승탑이라고 했을 때는 스님의 유체를 보관하는 상징물 혹은 깨달음을 상징하는 구조물로 우리가 보통 이제 승탑을 이야기를 합니다. 종전에는 이제 부도라는 용어를 많이 칭했었는데요. 이제 최근에 이제 이 제가신자의 탑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제 이것이 스님의 탑이라는 것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최근에는 이제 승탑이라는 용어들을 쓰고 있습니다. 승탑은 원래 인도에서 시작이 되었는데요. 실제로는 부처님 열반 이전에 이미 사리불이 열반했기 때문에 사리불의 승탑이 불탑보다도 먼저 만들어졌습니다. 특히 이러한 인도의 승탑들을 구법승들이 보고 옴으로써 중국에 본격적으로 이제 승탑이 시작이 됐는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현장 스님의 탑이라든가 혹은 구마라집의 탑이라든가 이제 이런 탑들이 중국에서 건립이 되기 시작하면서 또 우리나라의 스님들이 중국에 갔다 오고 혹은 또 인도까지 갔다 오면서 이런 승탑의 존재들이 알려지기 시작했고 이후에 우리나라에도 서서히 승탑들이 건립됐던 것 같습니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현재 실물은 남아있지 않습니다만은 백제 시대 때부터 이미 승탑이 제작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백제의 승려인 해연, 그 다음에 신라의 승려인 해숙, 그리고 우리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원광법사들까지 이러한 스님들의 탑들이 건립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현존하지는 않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는 대략 선덕여왕 때쯤에 우리나라에도 승탑이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안타까운 것은 현재 실물로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어떤 형태인지는 저희가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이후에 본격적으로 승탑들이 건립되기 시작한 것은 9세기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 선종불교의 영향으로 각 지역에 소위 말하는 산문들이 개창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구산선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각 지역을 대표하는 9개의 선종 사찰들이 건립이 되고 이곳에 이 각 구산선문들을 창건한 그러니까 계산조 스님들이죠. 계산조 스님들의 열반 이후에 이제 각 산문에서 다투어 이제 승탑들을 만들게 됨으로써 우리나라의 본격적인 승탑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죠.
지금까지 만들어진 이러한 그 승탑들의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통일신라 시대의 그 승탑들인데요. 이 승탑들의 양상들을 보면은 약 현재 남아있는 것들은, 남아있는 승탑들은 약 한 870년부터 시작을 해서 신라 말인 이제 뭐 10세기 때까지 이렇게 이제 쭉 건립이 되는데요. 대체로 이제 지역적인 그 어떤 특징들을 강하게 나타내는 탑들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 팔각 평면을 가지고 있고요. 층수는 단층의 탑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제 이런 신라 시대의 그 승탑들을 기본으로 이제 고려 시대 승탑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 고려 초기에 후삼국 시대라고 하는 약간 혼란의 시기를 지나게 되죠. 이 혼란의 시대를 지나게 됨과 동시에 그리고 고려라고 하는 새로운 왕조가 개창되면서 그때 아주 이 승탑사에 특히나 이 석조물의 그 건립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하나가 일어납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이 승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로 이제 국사 제도를 이해해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고려 시대, 적어도 고려 시대까지는 승탑을 아무나 이렇게 가질 수가 없는 것이고요. 국사나 왕사를 지낸 사람만이 이런 승탑을 건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라 시대에는 국통이라고 불리우다가 고려 시대 와서는 국사, 왕사 제도가 이어지고 이것은 그 조선 시대 때까지 이어졌습니다만은 조선 시대에 와서 태종 때 폐지가 됐습니다. 이 그 국사에 준하는 스님들에게는 그 두 가지의 그 의식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그 이제 국사나 왕사로 초빙하게 되면서 개경으로 모시고 오는 그러한 그 의식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하산대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스님이 말년에 이제 나이가 많이 들으셔서 이제 국사를 반납하고 이제 본인의 절로 돌아가는 의식이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하산의례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 하산소를 지정을 하게 되는데 그곳에 그 스님의 승탑이 이제 건립되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자장율사가 그리고 이제 진흥왕 때 해량 이 스님들이 역사상 나타나는 최초의 국사에 해당되는 스님들이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국사의 마지막 페이지를 장식하는 분이 바로 이 무학대사가 되겠습니다. 고려 태조대의 이제 승탑의 양상들을 보게 되면 그 이전에 신라 시대 때 구산선문에서 이어진 그런 그 각 산문의 그 승탑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성주산문을 대표하는 이러한 대경대사라든가 혹은 법경대사, 그 다음에 흥법사 진공대사의 승탑들이 공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그 가지산문, 전라도 장흥에 있는 보림사죠. 이곳에 그 법맥을 이은 성각선사 같은 경우에는 탑비는 현재 그 무의사, 강진 무의사에 있는데 탑이 위치가 지금 정확히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 개경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다음으로 이제 독리산문의 그 이대조인 광자대사의 탑과 탑비가 독리산문의 주사찰인 태안사에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그 본격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 이 사굴산문의 이대조인 바로 낭원대사의 탑과 탑비가 바로 이 보현사에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고려 태조대의 승탑을 우리가 이해할 때 가장 그 유념해야 될 점은 뭐냐면 지금 보시는 이 9개의 탑비를 찬술한 사람이 바로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바로 그 태조 왕건의 명에 따라서 이 비를 찬술한 사람인데요. 바로 그 최언위라고 하는 이 고려의 3최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요. 이분에게 그 공이 이 선사들의 비문을 짓게 했고, 그리고 이 그 선사들의 입적과 동시에 이 9곳에 이러한 비문을 세우게 되었는데요. 지도를 살펴보게 되면 흥미롭게도 이 스님들의 탑비가 위치한 곳이 전국 곳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이 개경 중심의 석조 미술 양식이 바로 이제 고려화돼서 이것이 전국에 이렇게 퍼지게 된 하나의 중요한 그 전환점이 되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오늘 이야기할 그 보현사, 낭원대사, 오진탑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 이후에 태조 때 이후에는 주로 이제 이 개경에서, 즉 나라에서 이 관장하는 국공이라고 하죠. 국가의 그 장인들, 국가의 장인들이 지방에 파견돼서 탑과 탑비를 만드는 것이 매우 일상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하나화된 그 통일적인 양식들이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바로 이 대표적인 것이 고다사 원종대사 탑비가 이 중앙에서 파견된 장인들에 의해서 건립됐다라는 것이 비문에 쓰여져 있고요. 그리고 봉암사에 있는 이 정진대사 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중앙 양식들이 이 고려 초기에 이 전국에 퍼지는 양상들을 볼 수가 있죠. 자, 다음으로 이제 낭원대사의 탑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현사에서 낭원대사 탑이 위치한 지점은 이 서북쪽으로 약 한 300m 되는 지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중에서 보면 사중의 중심에서 일정한 이 간격을 띄고 외곽에 위치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 모습은 그 일제강점기에 오가와 케이키지라고 하는 그 조선 총독부의 기사가 현장 조사를 왔을 때 찍은 사진으로서 현재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낭원대사의 탑의 사진입니다. 현재 모습하고 비교해 보면 일견유사하면서 이 부재들이 막 이렇게 혼재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아마 어느 시점인가 탑이 쓰러졌다가 아마 다시 복원된 것 같습니다. 자, 이 낭원대사 탑은 이 기단부와 탑신 그리고 그 상륜 요 세 부분으로 이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요. 기단부의 이 팔각에 이 큰 지대석을 두고요. 그 위에 이제 이렇게 기단부와 이제 탑신을 올린 전형적인 팔각 원당형의 탑이면서 그 이전에 있었던 신라시대 승탑하고는 전혀 다른 조형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기단부를 보게 되면요, 이 탑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보시는 이 지대석 위에 하대석이 있는데요. 이 하대석이 보시다시피 2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단은 이 팔각으로 되어 있고 그 팔각의 면마다는 한 면마다는 이 안상이라고 불리우는 이제 이게 그 빈 공간을 상징하는 그 조각인데, 이 안상이 있는 하대와 그 다음에 그 위에 상대에 보시면 용이 이렇게 여의주를 쟁탈하고 있는 이 모습으로 되어 있고, 이게 하대석입니다. 그리고 지금 중대석이 지금 결실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상대석이 탑신석을 바치고 있는 이 탑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첫 번째 그 형식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기단부에 있는 이 하대석, 상하로 이루어진 이 하대석의 조형입니다. 이 하대석의 조형을 좀 잘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오른쪽에 보시는 이 탑은요, 그 충청도 괴산에 있는 각연사 통일대사의 탑으로 추정되는 그 승탑인데요. 이 탑도 보시면은 지금 오진탑하고 상당히 유사합니다. 이 기단석이 있고 그 다음에 하대석이 요 상하 2단으로 이루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아마 고려 초기에 성립된 그러한 양식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자, 다음으로 탑신으로 오게 되면 이 탑신은 이 팔각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 모서리마다는 이렇게 이제 기둥들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면과 후면에 각각 문비가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문 모양이죠. 근데 정면과 후면의 문이 조금 다르죠. 보시면은 이렇게 두 마리의 용이 이렇게 있는 이 자물쇠가 있고요. 우리가 보는 정면 방향에서 보면 아래쪽에 이렇게 문고리가 두 개가 있는 반면에 반대편에는 문고리가 이 생략되어 있어서 정면과 후면에, 그러니까 전후면에 이 방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체로 신라시대의 승탑들은요, 예외 없이 이 탑신을 바치고 있는 탑신 괴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고려시대에 와서는 이 탑신 괴임이 사라진, 지금 보시면은 상대석 위에 바로 탑신석을 놓고 있죠. 이렇게 괴임이 사라진 승탑들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게 아마 이제 요 낭원대사 탑이 만들어진 요 시기부터 시작됐다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상륜부인데요. 지금의 상륜부와 오가와가 조사했을 때 상륜부를 비교해 보면 달라진 점은 맨 이 윗부분을 장식하는 지금 요 부분 있죠. 여기가 이게 이제 화염보조, 그러니까 불꽃 모양의 그 구슬을 상징하는 부분인데 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뭐 현재와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부분이 지금 이 화염보조 부분이 아마 현재는 그 유실돼서 없어진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낭원대사탑에서 등장되는 또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로 이 지붕 옥계석 있죠. 이 옥계석을 그대로 축소화해 놓은, 그러니까 한 3분의 1 내지 4분의 1 정도로 축소해 놓은 것 같은 또 다른 하나의 옥계석이 이 상륜의 보계석으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이 보계석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제 석탑에서 이 상륜을 장식하는 중요한 부재 중에 하나인데요. 이렇게 그 옥계석을 축소한 또 하나의 이 지붕돌, 그러니까 이 보계가 나타난다는 것이 이 고려 초기에 이 낭원대사 탑에서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로서 이 이후에 고려 시대의 승탑에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오진탑의 이 옥계석을 밑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요, 아주 이 조각이 정교합니다. 이 팔각의 능형이라고 하죠. 능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 꽃 모양을 우리가 이제 그릴 때 이 꽃 모양이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부분들을 실제로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이 직선이 아니라 이 곡선으로 표현하게 되는데, 이것을 이렇게 능형으로 표현이 돼서 보통 이것을 우리가 이제 현수곡선이라고 합니다. 현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늘어진, 마치 이렇게 쇠사슬을 늘어뜨리면 이렇게 약간 U자로 늘어나듯이 그러한 현수곡선이 보이는 아주 유려한 그 옥계석을 이렇게 조각을 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고, 이 옥계석의 모서리마다는 아주 큼직한 귀꽃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지만 현재는 안타깝게도 귀꽃들이 다 깨져서 현재는 남아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오진탑과 오진탑비인데요. 이 오진탑비는 바로 그 최연희가 찬한 9개의 비석 중에 하나이고, 이 비석은 중앙양식이 포함된 것이라면 당연히 이 오진탑도 이 개경에서 장인들이 이곳까지 명주까지 와서 아마 조용한 탑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요 탑비에 기록된 요 스님의 행장을 잠깐 살펴보면 스님은 930년, 그러니까 세수 96세에 바로 이곳인 보현사에서 입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이 이 장례법인데요. 돌아가신 지 4일 만에 사찰에서 서쪽 300보 되는 지점에 스님을 이제 안장을 합니다. 석실에. 그리고 나서 이제 940년에 지금 이 오진탑비가 만들어지면서 요때를 즈음한 시기에 이 탑비와 그 다음에 그 탑의 이름이 이제 직접 이 국왕으로부터 내려지게 되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되는 것은 바로 이 서쪽 300보라고 하는 지점입니다. 이곳은 울산의 성남사라고 하는 곳인데요. 이 성남사는 일찍이 신라시대의 고승인 난공대사라는 분이 주석했던 곳입니다. 이곳에 난공대사의 탑이 건립이 됐는데요. 이 탑비에 따르면 스님이 돌아가신 지 6일째 되는 날, 절에서 동쪽으로 300보 되는 지점에 돌함에다가
유체를 안장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절의 중심에서 지금 탑이 있는 위치, 지금 이제 이곳이 탑이 있는 곳인데요. 동쪽에 위치하는 건 맞지만, 글쎄요, 저도 한번 걸어봤습니다만 약간 300보에 좀 미달이 됩니다. 어쨌거나 이 300보 되는 지점에 이렇게 시신을 안치한다라고 하는 이제 기록이 이곳에서부터 처음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 스님의 입적과 신라말 고려초에 스님의 입적과 그 시신이 안치된 위치들을 보게 되면 공이 이 300보라고 하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300보라고 하는 지점이 그 절에서 뭐 이제 동쪽이 되기도 하고요, 서쪽이 되기도 하고, 혹은 방향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이 300보 지점이라고 한 것은 아마도 딱 걸음수로 300보를 이야기한다라기보다는 절의 중심에서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 위치를 아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즉 다시 말하면 스님의 탑을 건립할 때는 절의 중심부에서 약간 외곽에 떨어진 곳에 그 탑을 건립하라라고 하는 아마 그 이야기가 아닌가라고 추정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고려 초기의 스님들의 일반적인 이 장례 풍습들을 보게 되면 스님들은 이제 화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이제 유체를 매장을 합니다. 근데 이 매장을 하기 전에 주로 이제 우리가 탈골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스님들의 유체 살을 다 썩게 만든 다음에 뼈만 추려서 이제 그 조그만 석관 같은 데에 스님의 유체를 이제 모시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아마 이러한 그 사례들에서 보면 탑이 건립된 그 지하에 아마 스님의 유체를 모시고 그 위에 그 스님의 깨달음을 상징하는 탑을 건립했던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조사가 된 승탑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는 이 경상도 의령의 보천사지라고 하는 곳인데요. 이것도 역시 탑의 지하를 조사해 보니까 이렇게 탑의 지하에서 석실 구조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는 그 뼈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아마 이 탑 지하에 아마 스님의 유고를 아마 모셨던 것으로 아마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여기는 그 전라도 광양의 옥룡사지라고 하는 이제 절터인데요. 이곳은 이 태조 왕건이 장차 임금이 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줬던 도선이 머물렀던 곳이고, 이곳에 바로 도선의 탑이 있었던 장소입니다. 바로 이 장소가 탑이 있었던 장소인데요. 탑이 있었던 장소의 탑은 일제강점기 때에 사라졌고, 그 탑이 위치했던 장소를 발굴해 보니까 이렇게 지하 구조인데 여기서는 이렇게 석관이 모셔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석관의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 안에 이렇게 스님의 그 유골이 모셔져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렇듯 그 신라말 고려 초에는 이 스님의 이 장법이 화장이 아닌 육탈 이후에 이렇게 조그만 석관에 유골을 모시는 것이 일반화돼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가끔씩 가다가 보면은 이렇게 승탑과 같이 이렇게 연결되는 조그마한 이러한 석관들이 같이 출토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를 우리가 이제 그 탑 지하에 모셔져 있던 그 유골함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 이 낭원대사 오진탑도 이와 똑같은 아마 구조였던 것으로 우리가 이제 추정해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 낭원대사 오진탑의 정확한 위치에 대해서는, 원래 위치에 대해서는 조금씩 이제 이견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현재 모셔져 있는 저 탑의 위치가 옛날에서부터 원래 위치였던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옛날에 그려지긴 했습니다만은 이 오진탑의 이 단면도를 보면 이 지하에 이와 같은 석실 구조가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곳에 스님의 유체를 아마 모시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이제 300보라고 하는 의미는
이 절에서 중심에서 어느 정도 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이 상징적 표현 정도로 이해할 수가 있겠고요. 실제로 이렇게 걸어보면 300보에서 조금 미달되거나 혹은 300보를 조금 넘거나 이렇게 좀 여러 가지 그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이 사찰의 중심에는 부처님을 모신 불격의 공간이다 보니까 거기에 아마 스님의 유체를 모시거나 혹은 스님을 상징하는 이런 승탑을 모시는 거는 아마 법칙에 맞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외곽에 모시고 그곳을 그 이후에 그 제자들이 이제 참배하는 그런 참배 공간으로서의 아마 의미를 부여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재미있는 것이 있는데요. 이 탑과 스님의 탑과 탑비는 개경을 중심으로 한 중앙 양식이 전국적으로 퍼졌다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불탑들은요, 고려 시대만큼 지역적인 특색을 아주 강하게 드러내는 이 시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불탑의 조형과 승탑의 조형은 이 고려 시대 석조물을 연구할 때 큰 두 개의 테두리 범위 안에서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되고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불탑들은 지역적 특색을 강하게 드러내고, 그리고 반면에 승탑들은 중앙 양식을 강하게 반영하는 아마 이런 두 개의 큰 흐름이 고려 초기에 아마 이 석조 미술의 이 범위 안에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탑들이 이 국공, 그러니까 국가의 장인들이 파견돼서 만들었던 탑들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조형성이 뛰어나고요. 그리고 세부 디테일이 매우 정교합니다. 그래서 이 고려시대 초기 승탑들은 우리가 탑을 보실 때 아주 디테일한 부분들까지 보셔야만 이러한 탑들의 조형미를 우리가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러한 것들을 계기로 해서 이 국가주도의 중앙 양식이 널리 이 개경에서 이 경상도 끝 혹은 전라도 끝까지 이렇게 퍼져나가는 그 계기가 됐고, 아마 이 개경에서 시작된 이 중앙 양식이 이 강원도 지역, 특히나 이 동쪽 끝인 이 명주 지역까지 이렇게 올 수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고려 초기의 승탑들이 이후에도 계속 계승이 돼서 우리가 흔히 고려 초기의 이 개경 양식들이 계속 이제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이러한 탑들입니다. 태안사 이 적인선사의 탑을 이은 광자대사의 탑, 그 다음에 적조탑을 이은 그 다음에 정진대사의 탑 같은 이런 탑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신라시대 양식의 탑들을 또 이어놓은 이 전라도 지역에 이와 같은 탑들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재밌는 것은요, 이 남한강을 중심으로 해서 그 기단부에 이렇게 용이 새겨진 탑들이 유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 귀부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그냥 구름 속에 이 용이 이렇게 나타나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이런 이제 형태의 또 탑들도 만들어집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기단부의 이중 기단, 그러니까 이 하대석이 있고 요 상대석으로 이어진 이렇게 이중 기단 탑 중에서 가장 오래된 탑으로 제가 좀 추정하고 있는 것은 요 두 개의 탑입니다. 현재 경북대학교에 소장되어 있는 탑과, 그리고 현재 실물을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개성의 원통사라는 곳에 이제 이런 승탑이 있는데, 요 두 개의 승탑을 기본으로 해서 성립됐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두 개의 승탑의 특징은 첫 번째, 우리가 옥계석에 기와골이 있는 승탑이 있고 기와골이 없는 승탑이 있습니다. 이 기와골이 없는 승탑들은 요 모서리에 귀꽃이 장식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도 이제 귀꽃이 있다 다 깨진 건데요.
이렇게 귀꽃이라고 해서 이 끝을 장식하는 아주 굵은 꽃들이 장식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 하나는 요 탑신부 있죠. 요 탑신부가 전체적인 탑의 크기에 비해서 그 비례가 낮거나, 그러니까 높이가 낮거나 혹은 폭이 굉장히 좁거나 둘 중에 하나의 어떤 그 선택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기단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 2단으로 이루어진 그 하단과 상단이 있는데 요 하단부가 요 상단보다 좀 좁은 것이 특징입니다. 자, 요런 그 특징들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오진탑에서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붕에 기와골이 없죠. 그리고 이 귀꽃이 장식이 되죠. 그리고 탑신은 전체적인 탑에 비해서 폭이 굉장히 좁죠. 그리고 요 기단부에는 상단과 하단으로 이렇게 이어지게 되죠. 자, 이런 것이 전형적인 개경에서 출발한 개경의 이 승탑 양식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이러한 그 양식의 탑들은 괴산의 각연사 승탑에서 시작이 돼서요. 그 다음에 흥령사 징요대사 탑, 그리고 서남사에 있는 동승탑에서도 이와 같은 양상이 나타납니다. 이게 좀 약간 간략화되기는 했지만 요 지금 그 하단부 기단부의 하단이 상하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것이죠. 11세기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합천 영암사의 승탑이라든가 보천사 승탑 혹은 유마사의 해련탑에서도 보면 요 기단부가 요 상하 2단으로 이어져 있는 전형적인 고려시대 승탑만이 갖는 가장 큰 조형적인 양식들을 그대로 이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귀꽃들이 공이 보시면은 요 귀꽃들이 공이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지붕에 기와골은 없고 자, 이렇게 봤을 때 그 고려시대 승탑들은 몇 개의 양식적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신라의 양식을 그대로 계승한 것, 그 다음에 남한강을 중심으로 한 이 용이나 귀부를 중대석에 새긴 것, 그 다음에 개경을 중심으로 해서 나타난 이 오진탑을 중심으로 한 이와 같은 양상의 탑들, 이게 아마 고려시대 승탑의 그 아주 주된 양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아주 특이한 특수형 탑들이 몇 개가 만들어지지만 아마 이 남원대사 오진탑이 갖는 이 특징은 고려시대의 아주 주류적인 이 승탑의 그 양상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좀 정리를 해보면 이 남원대사 탑이 갖는 이 고려시대 탑에서 갖는 특징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 첫 번째로는 이 탑신 괴임이 사라졌죠. 그리고 이 탑신부 자체를 축소화하려고 하는 그 특징을 보이고 있다는 점. 두 번째는 신라 시대에 아주 전면을, 그러니까 탑의 전면을 화려하게 장식했던 그 장식들이 거의 다 사라지고 이제 문비 조각 정도, 그리고 요 기단배 울룡문 조각이 있긴 합니다만은 이 조각들이 좀 부조상들이 좀 간략화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옥계석을 이 축소한 상륜부의 보계. 자, 이거는 그 고려 승탑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나중에 이제 이 승탑들을 볼 때 만약에 이 지붕돌, 옥계석과 유사한 또 하나의 소형 지붕돌이 얹혀져 있으면은 이것은 전형적인 고려시대 승탑 양식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파악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아까도 몇 차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기단부의 하단석을 이 상하로 2단으로 처리했다라는 점. 이런 것들이 또 이 고려탑에서만 나타나는 이런 특징들이고요. 그래서 결국 이 남원대사 탑은 그 이전에 없었던 완벽히 고려화된 새로운 양식, 즉 이 고려의 개국과 동시에 나타나는
새로운 고려 승탑의 아주 기본형이 됐다라는 점에서 이 승탑이 갖는 의의가 크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것은 지금 이 탑은 물론 이제 여기 아까 일제강점기 사진을 보셨습니다만은 요 상륜부가 일부가 좀 유실된 것이 있지만 지금 중대석이 지금 사라진 상태거든요. 이 중대석을 좀 깎아서 이 탑의 비례에 맞게 새로 깎아서 하나 넣게 되면은 거의 완벽한 모습의 그 탑의 모습을 갖출 수 있기 때문에 차후에 이 부분은 좀 복원할 필요가 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굴산사지에 있는 이 통일대사 범일의 탑도 지금 그 하대석의 연꽃 받침을 새로 복원한 부재거든요. 그래서 복원해도 전혀 눈에 거스르지 않기 때문에 없어진 부분을 좀 복원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그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이제 300보 얘기했습니다만은 이제 이러한 고려 초기의 스님들의 탑들을, 그러니까 신라말 고려 초기의 스님의 탑들을 사중에서 비교적 떨어진 300보 되는 지점에 세우는 이러한 전통들이 이제 후대에 이어지면서 아마 우리가 이제 부도밭이라고 불리우는 지금의 이제 그 탑들을 조선시대의 탑들이긴 합니다만은 이렇게 사중 입구에 집단적으로 세우는 이런 전통들도 아마 가능했지 않는가라는 그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이 낭원대사 오진탑의 그 어떤 특징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좀 마무리를 하고요. 그 질문에 대한 좀 답변을 좀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질문은 두 가지 정도가 지금 들어와 있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이렇게 이제 아까 제가 300보, 절에서 300보 떨어진 지점에 승탑을 조성하는 거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는데, 이 승탑을 300보 되는 지점에 조성하는 것을 기존에는 알지 못했는데, 이러한 그 문화가 이 이후에도 확인되는 것인지, 아니면 차후에 이러한 것이 더 연구조사가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첫 번째 질문 주셨습니다. 이렇게 그 300보 되는 지점에서 건립하라고 하는 구체적인 이 기록이 나오기 시작한 것은 아까 설명한 그 성남사 낭원대사 탑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아마 사중에서 떨어진 곳에 이렇게 건립하는 그런 규칙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보림사 같은 사례에서 보면, 보림사나 실상사 같은 사례에 보면 경내에 이렇게 스님들의 탑들이 건립되는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신라 말이 되면서 이것이 완전히 이 경내를 떠나서 외곽에 이 건립되는 규칙을 아마 만든 것이 이 300보라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이 고려 초까지 이 300보 규칙이 이어지다가 이 고려 초에 스님의 승탑들이 만들어지지 않는 무탑 시대가 오게 되거든요. 그 시대와 함께 이 300보 규칙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 이후에 아마 고려 말에 다시 스님의 탑들이 건립될 때 이러한 그 300보 규칙이 어느 정도 적용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중에서 떨어진 위치에 이렇게 집단적인 부도밭을 이제 형성하게 됐던 것 같고요. 아마 이 300보 규칙은 그 이후에도 명기되지는 않았지만 아마 지속된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일반적으로 스님들은 이렇게 다비를 하고 사리를 수습해서 승탑을 만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고려 시대에 석관에 시신을 매장을 하고 승탑을 두었다는 것이 매우 신기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다비는 언제 때부터 시작된 것이며 그런 매장법이 변경하게 된 이유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일단 기록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오래된 다비 승탑은 1085년에 제작된 법천사 지광국사 현묘탑에서 최초의 매장 사리탑이 매장하지 않은 사리를 모신 사리탑이, 그러니까 탑 안에 사리공을 마련한 탑으로서 최초의 건립이 됩니다.
근데 이때 왜 굳이 그 매장을 하지 않고 화장의 장법으로 바뀌었는지에 대해서는 좀 불분명합니다만은 바로 이어서 그 여러분도 잘 아시는 대각국사 의천이라는 아주 유명한 스님이 계시는데요. 이 스님이 앞으로 나 이후에는 스님들은 다비를 하지 그러니까 그 매장을 하지 말고 이제 다비를 해서 이제 이런 새로운 장법을 만들어라라고 하는 규칙을 만들어서 대각국사 의천부터는 승탑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우리가 무탑 시대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 스님들의 장법이 고려 중기에는 매장에서 다비로 바뀌게 되고 이 이후에는 지금까지도 스님들의 장법이 이 다비의 장법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고려 후기에 새롭게 이제 승탑들이 건립되기 시작하는 영국사 원광국사 원각국사 탑이라든지 아니면 보경사의 탑이라든지 이런 국사들의 승탑들이 만들어질 때는 전부 화장을 해서 사리를 구한 그런 사리탑들이 일반적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 고려 요 다비 승탑과 그다음 매장 승탑을 가르는 시점은 요 1085년 지광국사 현묘탑을 기점으로 해서 아마 그 전과 그 이후로 나눠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 보현사, 낭원대사, 오진탑은 당연히 매장탑이 되는 것이고 아마 그 탑의 지하에 그 지하 구조가 있었다고 보시면 아마 틀림없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오늘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